안녕하세요. 임희양 포종입니다. 오늘도 윤영희 수호사님과 화민석 포종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를 공포에 떨게 하는 지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진 청정 지역이라 불리는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경주 지진과 포항 지진이 발생하면서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수호사님, 포항 지진의 현황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다들 아시겠지만 2017년 11월 15일 오후 2시 29분에 이 경부 포항 북구에서 발생한 이 규모 5.4의 강진인데요. 양산 단층의 가지라고 하는 장사 단층에서 이렇게 일어난 것으로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피해로는 이 한동대학교의 그 지진으로 인해서 건물 외벽이 무너졌고 그 다음 날에는 이 발표한 것이 99개 학교에서 피해를 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종님, 그 전에 발생했던 경주 지진도 있죠? 네, 그래서 2016년 9월 12일 날 발생했고요. 저는 이제 그때 울산에 있어가지고 그 지진을 감지했어요. 집이 이렇게 17층인데 흔들렸는데 그때 규모가 5.8입니다. 그러니까 78년도에 한반도에서 이렇게 지진 관측을 시작한 이후로 이제 이번 포항 지진은 이제 두 번째로 큰 규모였던 그렇죠. 거죠. 근데 홍태경이라고 이제 연세대 지구 시스템과학과 교수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포항 지진이 저번 이제 경주 지진 때 쌓였던 응력이 이번에 터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경주 지진 때 그 마산에서 있었는데 아주 그 진동이 심해가지고 이렇게 깜짝 놀랐었습니다. 네. 포항도 지진 안전지대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포항 지진의 특징은 뭘까요? 그래서 이번 지진을 놓고 미국 지질조사국하고 일본 기상청에서 이렇게 원인을 규명했는데 역단층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역단층. 그러니까 그 경주 지진 때는 이제 정단층이었어요. 정단층은 그냥 옆으로만 흔들리는 건데 역단층은 씨름할 때 매다 꽂는 것처럼 위아래로 이렇게 충격이 가해지기 때문에 훨씬 피해가 컸던 거죠. 그래서 자, 포항 지진이 이제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알아봤잖아요. 포항 지진은 소사님 말씀처럼 양산 단층에서 한 9km 떨어진 곳에서 이렇게 새로운 단층대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발생했다고 추정되는데 우리나라의 그 단층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가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진이 어긋나 있는 걸 단층, 폴트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게 이제 최근에 어떤 변형이 있어가지고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걸 활성 단층이라고 하고 가장 유명한 게 이제 양산 단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남한에 지금 그 2012년 발표자료에 보면 450개 정도의 단층이 있다. 그 중에 활동성 단층 개수는 최소 25개에서 50개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양산 단층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땅속 정보가 지금 저희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경주 지진 2010년이 터지고 나서 이제 땅속 정보를 알아보려고 막 하는데 예산도 한 20억 정도? 그러니까 많이 투자도 못 하니까 알 수가 없는 상태. 근데 남한은 고사하고 이제 북한에 대한 건 협조도 되지 않는 상태라서 우리가 정말 무지막지한 지금 상황에 와 있는 거라고 봐도 그렇죠. 과언은 아닙니다. 그 도전 말씀을 보면 양산 단층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뭐 동네 울산이 흐느적 사국 강산이 콩 튀듯 한다 하는 도전 5편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소선님? 예, 그 동네라는 것은 이제 부산을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지금의. 그리고 이제 울산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동네 울산이라는 것은 지금 부산과 울산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이제 흐느적이란 말이 뭐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이 어떤 물체가 느리게 이렇게 자꾸 흔들리는 모양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딱딱한 고형 물질이 흔들리면서 뭉개져 내리는 모습이 이제 흐느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표현으로 봤을 때는 이 한반도, 이 동남쪽 해안가 주변으로 해서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나가지고 육지가 이 물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이게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된 말씀으로는 이 태모님께서 말씀하신 11편 263장에 보면 이 부산은 백지 석장이 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지축의 이동이 이렇게 장차 지구의 거대한 지진이랄지 해일이랄지 뭐 홍수 화산 폭발 등 엄청난 천재지변이 일어날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이 도전 말씀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후반부에 좀 더 알아보도록 하고요. 지질학계에서는 경주 지진이 일어난 곳과 비슷한 위치에서
다시 큰 지진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전문가들은 하고 있는데요. 지난 일본 규슈 지방에서 일어났던 규모 7.0의 지진이 그 영향으로 경주 지진이 일어났고 또 그것이 다시 포항 지진으로 이어지는 쉽게 얘기하면 지진의 도미노 현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이렇게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김영석 부경대 지구환경과 교수는 포항 지진은 1년 전 경주 지진의 연장선상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비슷한 규모의 지진이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이런 추세를 보면 앞으로 큰 지진이 올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까지 뭐 큰 지진은 우리나라에 없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시간대를 한 2000년 정도까지 앞서서 보면 삼국사기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779년 경주에 큰 지진으로 가옥이 무너지고 100여 명이 죽었다. 이런 기록들이 나오거든요. 그 당시에도 경주에 지진이 났었네요. 그렇죠. 전과가 있어. 역사학자와 지진학자들이 이제 옛 기록을 토대로 해서 이제 연구를 해본 결과 뭐 779년 3월에 이제 신라 경주에서 100명이 숨진 지진은 규모를 약 8에서 9.0 강진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1905년부터 지진을 이렇게 관측을 했었는데 1904년까지 그러니까 쭉 그 역사서를 토대로 검토를 해보니까 약 1,800여 차례 그 정도의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부장님, 동일본 지진도 예외는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지진 전문가들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되게 주목하는데요. 왜냐하면 한국에서의 나타난 지진은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더 급증했거든요. 그러니까 78년도부터 이제 측정을 하기 시작했는데 규모 5.0 이상 지진은 10번 정도 있었는데 78년도부터 그 2011년까지 5회,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5회니까 엄청 빈번해졌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그 거리상으로는 1200km 정도 차이 나는데도 우리가 그거 여파로 지금 이제 지진 청정 지역에서 예외가 아닌 곳으로 저희가 지금 문제 의식을 갖게 된 사건이죠, 지금. 그러니까 지각판이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도미노 현상처럼 이렇게 네. 일어나는 것 같다고. 양산 단층이 위험한 이유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원자력 발전소가 단층대에 건설되어 있는 건데요.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양산 단층에서 일어나는 있는 울산이나 이쪽 동남해 쪽을 보면 주로 이제 원자력 발전소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네. 예를 들어서 월성 지역과 신월성, 뭐 고리, 신고리 해가지고 원전들이 이렇게 우죽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단층을 피해서 이제 제어할 이런 원자력 발전소가 이렇게 단층 주변에 몰려 있다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인데요. 현재 건설된 원전들은 규모가 6.5에서 7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이 내진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게 한국 수력 원자력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규모가 6.5에서 견딜 수 있도록 이게 맞춰져 있습니다. 부장님, 지진 빈도도 지금 잦아지고 또 강한 지진도 올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진에 대한 기준을 더 높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과기부에서 2005년에 신고리 1, 2호를 이제 허가하면서 심의를 이제 결론을 내렸는데 이제 지속적인 연구가 좀 필요하다, 관찰이 필요하다고만 했고 말씀하셨던 월성 지역이 지반이 지질학적으로 가장 연약한 지역이에요. 근데 역사적으로 지진도 가장 활발했던 지역이야. 근데 우리가 거기에 1, 2, 3, 4호기가 가동 중에 있고 심지어 지금 뭐냐면 방사성 폐기물 저장소도 이제 들어서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일본에 있었던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우리가 별개 얘기 아닐 수도 있는 상황이 남이 아닌 아닐 거죠. 수도 있다는 네. 얘기잖아요. 그냥 그대로 우리가 그 역사를 반복할 수도 있는 상황에 왔다. 그래서 내진 설계 기준의 상향이 필요하다고 이제 얘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되는 게 리터 규모라는 게 있잖아요. 뭐 레이징 설계할 때 6.0이니 7.0이면 수치상으로 1 정도 되니까 뭐 얼마나 차이가 있겠냐라고 하는데 리터라는 것은 이제 1935년에 미국의 지질학자 리터가 이 지질의 어떤 강도를 절대적인 수치로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제한된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1이 증가할 때마다 리터 규모가 1이 증가할 때마다 에너지 발산이 32배가 이렇게 증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5.0에서 7.0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한 수치가 이 정도 늘어난 것 같지만 에너지는 32 곱하기 3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00배가 그렇죠. 1000배가 약 1000배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 규모를 따질 때는 엄청난 에너지
받기 때문에 내진 설계에 아주 치밀하게 이렇게 설계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숫자에 속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뭐 말씀 들어보면 굉장히 이게 심각한 것을 피부로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부터라도 철저한 대비가 이제 필요하겠는데요. 근데 지진으로 인해서 인류가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은 전 지구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상기님께서는 천하의 지진이 자주 일어나면 일이 다 된 줄 알아라 하신 또 도전 7편 말씀도 있잖아요. 환태평양 두산대를 이제 불의 고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2017년 1월 달에는 파푸아기니아에서 발생한 규모 8.0 강진을 시작으로 해서 4월 달에는 칠레에서 7.1, 8월 달 필리핀에서 6.2, 9월 멕시코에서 8.2의 지진이 발생해 이제 도심을 파괴하고 수많은 사상자를 이렇게 내게 된 것이죠. 뭐 그 사이에 일본과 이 대만에서도 규모 5.6, 뭐 6.0, 뭐 지진이 셀 수 없을 만큼 이렇게 계속 발생을 했었는데 범위를 이 불의 고리 밖으로 이렇게 확대하면 8월 달에는 중국 스촨, 그리고 내서 이제 한 7.0,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는 이란 이라크에서 7.2의 이제 지진이 관측이 됐는데요. 특히 이제 이란 이라크 지진의 경우에는 뭐 사상자가 540명 정도 이렇게 발생을 해서 이렇게 2017년도에 최악의 재난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산 활동 역시 활발해서 지난 9월 남태평양 섬나라에 있던 바누아투에서 이 모나로 화산이 폭발하면서 활동을 재개하면서 6천 명의 주민이 대피를 했다라고 합니다. 미국 서부, 알래스카, 그다음에 뭐 일본, 대만, 필리핀, 뭐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 뉴질랜드, 그러니까 칠레, 멕시코로 이어지는 거니까 유럽하고 아프리카 빼고는 모든 대륙판이 다 만나는, 그렇죠. 손에 손 잡고 다 만나는 곳인데 지금 마치 릴레이 하듯이 여기서 터졌으면 그 다음에 저기서 터지고 있는 건데, 근데 올해는 오히려 그 불의 고리가 잠잠했는데 유독 우리나라가 올해는 그렇죠. 뭐 좀 자주 이렇게 발생하는 것 같아요. 2년 동안 그렇게 일어나고 있으니까 네네. 이게 좀 심상치 않은 거고, 그리고 근데 또 그 학계 일각에서는 이제 조만간 이제 대지진이, 그러니까 이제까지 잠잠했으니까 이 불의 고리 어딘가에서 크게 날 거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는 현실이에요. 네, 지금까지 푸석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지진설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는데요. 저같이 지진에 대한 문외한도 최근의 지진 양상을 보면 대지진이 이렇게 크게 일어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 이와 더불어 지진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한 흥미로운 기사가 있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지진이 지구 자전 속도와 관련이 있다는 기사였습니다. 푸석님도 그런 기사 제가 그 보셨죠? 기사도 저도 관심 있게 봤는데, 그러니까 콜로라도대 로저 비뎀 교수가 이제 미국 몬타나대 레베카 밴딕 교수랑 이제 공동 연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쭉 지난 빅데이터를 봤더니 지구 자전이 5년 주기로 감속, 속도가 이제 느려질 때마다 대지진 발생 횟수는 크게 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천천히 도는 만큼 뭔가 더 응력이 더 세지는 건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서 두 교수가 말하는 게 지진 속도 변화가 하루에 뭐 100분의 1초로 우리가 느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걸로 인해서 지구 해계 활동에는 영향이 커져가지고 막대한 어떤 에너지 분출을 끌어낸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한 세기를 넘는 시간 동안에 한 5년 주기로 둔화됐고, 그때마다 대지진 발생 횟수는 급증했다. 그래서 1900년대부터 발생한 규모 7.0 이상 지진 분석해서 그 상관관계를 저희들이 지금 연구된 논문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네. 그것이 이제 뭐 지구 자전과도 이렇게 연관이 있다는 그런 그렇죠. 과학자들의 이야기인 거죠. 네. 이 지구 자전의 감속으로 인해서 멕시코에서도 그 32년 만에 7.0의 진도가 일어나고, 그 진도 7.1의 강진이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또 이란 이라크에서도 최근에 이제 7.3 강진이 또 일어났죠. 그래서 그런 자전 속도 감속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지금 지구에서는 지진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진이나 자연재해가 지축과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수호사님, 역사 과정 중에 예언가들의 이야기도 또 있죠. 동서양의 예언가들이 이제 앞으로 닥칠 상황들에 이제 설명하는 예언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몇 분들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특히 이제 에드가 케이시라고 해서 뭐 잠자는 신비 예지자다라고 해서 미국이 낳은 아주 가장 위대한 예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 1877년생으로 어릴 때부터 이렇게 대우주의 심령과 통하는 어떤 남다른 능력이 있었는데요. 에드가 케이시가 이게 가장
정확하고 또 사실적인 예언을 한 것으로 이렇게 유명합니다. 그가 이제 생전에 예언한 내용이 한 14,000여 건 정도 그렇게 방대한데요. 그 14,000건 넘는 예언들을 이렇게 파일화 해가지고 지금도 보관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그 중에서 일어나지 않은 지금 미래 예언의 내용을 있는데 그걸 살펴보면 극이 이동합니다. 극의 이동이 생길 때 새로운 사이클이 생깁니다. 이는 곧 재조정의 시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뭐 구체적이는 않지만 타원형 궤도에서 그 정원 궤도로 이렇게 돌 때 어떤 새로운 사이클, 새로운 주기가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에드가 케이시도 이야기를 하고요. 뭐 지축이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을 이렇게 그렇죠. 극이 이동한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네. 포즈님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극이동과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분석을 한 사람은 루스 몽고메리라는 미국의 저널리스트가 있습니다. 1912년에 태어나서 2001년까지 20세기를 꽉 채워서 살다 갔는데 그분이 쓴 여러 책 중에 이제 우리들 사이의 이방인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맞이하면 안 되는 하나의 커다란 문제가 있다. 그것은 지구의 극이동이다. 그래서 극이동 직전에 며칠 동안은 지구 전체가 마치 요람에 누워있는 아기 달래듯이 요동하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 아주 그러니까 구체적인 그 눈에서 보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요. 근데 극이동 전에는 여러 조짐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기상이변이 점점 심해지고 폭설, 폭풍, 홍수 등이 자주 발생하고 기온도 더욱 불규칙해지고 실제적인 지축 이동 전에 비록 짧은 순간이지만 두 가지 특별한 경고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중해 연안의 섬과 남아메리카 캘리포니아 산지엔 오래전 화산에서 폭발이 일어난다. 그리고 악성 전염병이 번진다는 거. 그래서 지구 대부분 지역이 짧게 전율한 진동이 발생한다. 그래서 극이동 자체는 눈 깜짝할 사이, 그래서 윙크 오버 아이라 그러거든요. 눈 깜빡할 사이에 일어난다는 거죠. 너무 짧은 시간에. 근데 지구 한쪽으로 넘어지는 것처럼 일어난다. 근데 이 표현이 너무 재밌어요. 넘어지는 건데 일어나는 거니까 그러면 기울어져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네, 넘어지는 것처럼 본래 자리로 등 굽은 사람이 이렇게 허리가 펴지는 것처럼. 그래서 그러면서 지구는 본래의 공전 궤도를 이탈해 요동친다는 거죠. 타원 궤도를 돌던 지구가 정원으로 바뀐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구 극이동이 일어날 때는 밤인 지역에서는 하늘의 별들이 마구 흔들려 땅에 이렇게 떨어지는 듯하다. 그래서 뭐 세기말의 영화들 보면은 하늘의 별이 떨어지는 뭐 딥 임팩트 이런 영화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다음날 새벽이 밝아올 지역에서는 지평선에 떠오르는 태양이 전혀 엉뚱한 방향에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해가 서쪽에서 뜬다는 말이 단순한 비유사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구체적인 아주 구체적이에요. 했네요. 그러니까 정말 그 기자답게 네. 그 미래에 대해서 서술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그걸 접한 사람들이 많은 충격도 받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 루스 몽고메리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노스트라다무스 다들 아시죠? 네. 노스트라다무스 네. 뭐 예언가의 대부라고 그렇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노스트라다무스는 이 하늘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백시선이라는 책도 이렇게 내게 되는데. 그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책 속에는 이 세계의 미래가 모두 담겨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장차 이제 전쟁과 기아, 전염병 현상들이 펼쳐져서 그걸 이야기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지진보다 훨씬 더 강력한 천재지변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들, 그런 게 예언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바로 스타드의 거대한 둥근산이 평화와 전쟁, 기근과 홍수 뒤에 큰 나라들을 집어삼키며 달려들리라. 아무리 오래되고 집안이 튼튼할지라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상의 어떤 지역이 이제 바닷속으로 침몰되어 사라질 것을 전해주고요. 또 거대한 둥근산은 이 지각 변동 때문에 발생하는 이 거대한 해일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재난은 홍수와 기근 뒤에 이제 발생한다고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순서까지도 이렇게 예. 보았나 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예언자들의 어떤 공통점은 지금 네. 루스 몽고메리도 그랬지만 어떤 극의 이동, 네네. 지축의 어떤 이동으로 인해서 어떤 천재지변이 올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들을 지금 다 그렇죠. 미연에서 본 거잖아요. 각 종교에서 떠받드는 성자. 예. 동양에서는 이제 석가모니 부처가 있고 서양에 예수 성자가 있는데 그래서 그 신도가 지구촌이 꽉 차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들이 받드는 그 경전에도 앞으로 올 극이동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이 돼 있는데 이제 불교에서는 말법 시대를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석가가 사후에 자기가 죽고 3000년이 지나면 내 도법이 아예 땅에 떨어진다. 말법이다. 그러니까 끝난다는 거죠. 그 시대가 되면
어떤 변화가 오는지에 대해서 월장경이라는 경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말법 시대가 들어서면은 태양도 달도 그 빛을 볼 수 없게 되고 별들의 위치를 바뀐다. 그러니까 되게 유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흰 무지개가 태양을 꿰뚫 것 같은 아주 불길한 전조가 있고 대지는 진동하고 물이 말라버리고 때 아닌 폭풍과 있다. 그래서 물이 마른다는 것이 이제 지구가 이제 우주의 여름철 말기에 있다 보니까 그 근원에 있는 수기가 마르는 것까지도 이렇게 불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성경에 그 마태복음에도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진다. 그러니까 아주 그 루스 몽고메리도 눈 깜빡할 사이라 그랬는데 네네. 아주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그 어마어마한 권능들이 흔들린다. 기존에 우리가 그렇게 하늘이 바뀔 일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권능들도 흔들린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하면은 가장 그 66권의 끝자락에 그 요한계시록 있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 그 박모쌤 귀향을 가가지고 하늘에 뜨겁게 기도해가지고 그 백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이렇게 앞으로 오는 그 개벽 상황을 이렇게 계시받은 내용들인데 그래서 거기에 보면 더 생생한 기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이제 요한계시록 6장으로 넘어가면 하늘의 별들이 이제 무화과 나무가 이제 태풍에 흔들려서 선과실들이 아직 덜 익은 과실들이 땅에 떨어지듯이 별들이 자꾸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지축이 쓰게 되면은 우리가 볼 때 별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우리가 기차 타고 가면 나무가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하늘에 천체의 이변이 있고 그러면서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간다. 하늘이 떠나간다고 표현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 지도가 완전히 바뀐다는 얘기죠. 네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늘과 땅이 싹 바뀌어. 정권이 바뀌듯이 전혀 옛날과는 전혀 다른 처음에 우리가 태어난 하늘과 전혀 다른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는 소식으로 완전히 업데이트된 어떤 천지가 개벽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김일부 대성사가 또 있으시거든요. 그 김일부 대성사는 어떤 정욕의 괴를 가지고 장차 일어날 어떤 천재지변에 또는 어떤 정욕 세상이 될 것을 이야기하시는데요. 이분은 이제 정욕을 창시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 정욕의 금화와송이라는 그 19절을 보면 자궁이 퇴위하고 축궁이 정의로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지축이 기울어져 있어가지고 충미 방향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장차 자궁이 퇴위하면서 이 충미가 이렇게 정방향으로 이렇게 지축 정립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기울어진 지축이 바로 서는 그렇죠. 그 상황. 그래서 365와 4분의 1인 1년이 360일 세상이 이제 장차 온다는 것을 우주의 변화 입법으로서 이렇게 설명하시고 계시는 거죠. 정력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걸 다 보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쥐 얘기가 지금 나왔는데, 그러니까 자오선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 지구는 정북과 정남에 자와 오가 있는데 지축은 23.5도 7도 이제 축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깨달음이 너무 깊은데 그 깊은 깨달음을 일상의 언어 속에 고스란히 담아가지고 후학들한테 그 마치 오픈북처럼 다 전달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뭐가 있습니까? 미치고 자빠진다. 그다음에 뭐 한정하겠다. 그렇죠. 미치고 한정하겠다. 쥐구멍에 벽 뜬다. 그다음에 우리 그 풍속 중에 뭐 새해 딱 접어들어가지고 첫 자일이나 이제 정월 대보름에 가면은 뭐 하죠? 쥐불놀이. 그래서 뭐 횃불 들고 들판 나가가지고 논밭에 불 붙여서 뭐 병충해 같은 거를 막는 그런 풍속이 있는데 그런 이벤트나 놀이도 이 대천지의 변혁과 개벽과 관련된 힌트를 이제 담아놨다는 거죠. 아까 뭐 자궁 태위, 축궁 정위. 그래서 뭐 정역에는 축궁이 득왕한다는 표현도 그렇죠. 왕자리, 킹자리를 얻는다는 거니까. 그래서 그 쥐구멍에 어떻게 볕이 들어오나. 그러니까 궁색하게 살던 사람이 이제 개천에서 용나듯이 좋아지는 어떤 비유로 우리가 쓰는데 정북방에 있을 때는 볕이 안 들어오다가 이게 기울어지면서 딱 쓰면서 볕 들어오는 방향으로 바뀐다는 거를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쥐불놀이 자체가 그 뭐 쥐방을 쫓아내는 어떤 게 되는 거죠. 사실 그 쥐날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점 보는 사람들은 그 자일에는 접게도 안 나오니까
그 보지도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두운 곳이라서 뭐가 안 보이는 어떤 뜻이 있었는데 거기에 볕이 들어온다는 사건은 지축 정립을 아주 노골적으로 말한 거고 그러면 미치고 자빠진다는 말도 그 충미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뒤치기 서면서 서면서 미가 빠지면서 자가 미를 치면서 자가 빠지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자축이면 진사오미 12지지의 그 변화를 이치를 알고 보면은 너무 쉽게 풀리는데 모르면 그냥 간과하게 되는 아주 그렇죠. 노골적인 그러니까 정보들이 소가 뒷걸음치다. 맞아요. 네. 여러 가지 이렇게 속담들이 있는데 우리 손주분들은요 이런 대변화가 오는 소식을 놀이문화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우리에게 크게 이제 쉽게 이게 끼치기보다는 놀이문화를 통해서 내려오면서 스스로 그것을 이렇게 깨닫고 자각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속담에다 붙여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례님께서도 도전해 보면 속담이 성담이다. 맞아요. 말씀하시는 것도 네. 이렇게 우리가 세인들이 모르지만 도인들이 공부를 하고 뭐 수행을 하고 깨달음을 가지고 이제 세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뭐 속담을 한다든지 이렇게 놀이문화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네, 참 너무 이렇게 들으면 재밌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우리 손주분들의 이런 뭐라 그럴까요? 이런 극이동 뒤치기 서는 거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해 놨다는 것이 너무 대단했다는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학자들도 극이동에 대해서 경고를 했어요. 과학자들은 특히 논리와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유고슬라비아의 천문학자인 밀란코비치는 지구 자전축의 세차 운동을 제시했어요. 그 프리스턴 대학 임마누엘 벨리코프스키 박사는 지축의 이동과 지각의 변동이 지구의 대이변이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밝혔는데요. 극이동뿐만이 아니라 어떤 지구적인 재난 가능성도 경고를 했죠.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정말 초미의 관심사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덴마크의 지구 물리학자들은 남북극의 자극이 바뀌면 어떻게 되냐? 지구의 자기장이 약화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렇게 되면 우주에서 지구로 들어오는 우주선을 이제 차단을 못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각종 질병이나 자연재해가 더 빈발한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게 되는 어떤 재해가 더 속출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또 미 항공우주국에서는 극지방 빙하기 녹게 되면은 지구 표면 질량 변화가 생기고 대기 흐름 변화가 생겨서 그거 자체가 또 자전축의 이동을 준다는 것까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뭐 지구적인 대변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진북과 자북이라는 문제가 그러니까 자북이 지금 진북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과학자들. 그러니까 결국 이 어느 순간에는 지축이 정립이 될 것을 이제 과학자들도 이제 어느 정도는 인식을 하고 있는 근접해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언자들이나 그 성인들 또는 이제 종교에서 말하는 극의 이동이 계백 세상에는 반드시 일어날 것을 이렇게 암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지축 이동이 왜 일어나는지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증산도 진리의 핵심인 우주 일련을 알아야 이렇게 지금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유 소장님 말씀 쭉 듣다 보니까 상제님의 말씀, 도전 2편 20장에 있는 성구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해 뜨고 달 지는 게 그냥 자연현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그걸 엄정하게 관리하시는 주제자가 계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꿈의 세계, 소장님 말씀하신 그런 대동세계, 용화낙원, 뭐 유토피아 같은 세상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세상에서 다시 미투 운동이라고 해서 억눌렸던 여자들이 폭로를 하게 되는 것도 이 세상이 남녀가 동등한 정음정양으로 가기 위한 흐름이라는 거를 우리들은 이제 좀 더 우주론적 차원에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동양에서는 벌써부터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느님이 아닌 원래 하느님이 이게 호칭했던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존재, 인간으로 오시는 그 옥황상제의 존재를 아는 게 정말 제일 중요한 지식이다라고. 천지는 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재해로서 보여주는데 큰 틀에서 대세를 봐야 한다는 이런 경고의 말씀. 지금 말씀들을 통해서 지구의 극이동이 인류의 생존과 직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럼 여기에서 지축이동이 왜 일어나는지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증산도 진리의 핵심인 우주 일련을 알아야 이렇게 지금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주 일련이요? 예. 네. 그럼 우주 일련이 무엇인지 소사님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우리가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서 지구 일련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지구 일련이라는 것은 이제 초목농사를 짓는 것인데 우리는 이제 뭐 오래 살아봤자 뭐 100년 내외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지구 일련보다 더 큰 시간의 주기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제 지구 일련을 보면 이 봄에는 낳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생이라고 하고 여름은 그 낳은 것을 기르는 그 장애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가을은 봄, 여름철에 길렀던 것을 이렇게 열매를 수확하는 그 염이 되는 거고요. 겨울이라는 것은 이 봄, 여름철에 길러서 가을에 수확했던 그 수확을 하고 휴식을 하는 그 장애 단계, 휴식장자를 써서 겨울은 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반부의 과정이라는 것은 어떤 생장의 과정이고 후반부인 가을이라는 것은 어떤 성숙, 통일을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루하루가 모여서 지구 일련을 만들고 이 지구 일련이 더 큰 주기를 만들어서 이제 우주 일련을 만드는 것인데 똑같이 이 지구 일련의 그 모습처럼 우주 일련도 그 인간을 낳아서 인간을 성숙시키는 그런 우주 일련의 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시간은 바로 12만 9,600년이라는 그 시간의 사이클을 가지고 돌아가는데 봄, 여름의 과정, 인간을 낳아서 기르는 과정을 이제 자연의 시간대로는 64,800년, 그리고 가을, 겨울인 64,800년인데 문명이 태동하는 그런 시간대는 겨울이라는 것은 빙하기이기 때문에 인간이 살아갈 수 없는 약 3만 년을 빼고 나면 전반기, 문명의 시간대로는 5만 년, 후반기인 성숙의 시간대는 이제 5만 년. 그래서 그런 선천 5만 년, 후천 5만 년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는 이렇게 인간을 낳고 길러서 이제 가을이 되면은 이제 추수를 하게 되는데 그 목적이 바로 인간의 열매를 추수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바로 가장 결정적인 이 시간대는 바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이런 하추 교육의 시간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는 음양이 충돌하는 이 시점이기 때문에 대변역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을 개벽 또는 후천 개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변화의 틀은 봄에 태어나서 여름에 성장을 향해서 크는 것인데 봄은 여름을 위해서 있고 여름은 가을을 위해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봄, 여름에서 이 가을로 넘어가는 이 변화의 마디, 이 끝자락에 있는 변화의 마디에서 내가 어떻게 이 앞으로 닥칠 가을 개벽을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성숙한 열매가 될 것이냐, 그렇지 못한 열매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이 결정되는 중요한 시점이 바로 지금의 시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뭐 계속 지진이랄지 뭐 예언가들이랄지 뭐 종교의 어떤 성인들의 그 말씀이 바로 이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윤수사님 말씀 쭉 듣다 보니까 문득 이제 상제님의 말씀 도전 2편 20장에 있는 성구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나는 생장염장 사의를 쓰다니 이것이 곧 무의이완이라. 해와 달이 나의 명을 받들어 운행하나니 하늘이 이치를 벗어나면 아무것도 있을 수 없느니라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장, 염장이라고 하는 그냥 자연의 입법이 그냥 스스로 그러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우주 통치자께서 쓰시는 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해와 달도 당신의 명을 받들어서 움직인다. 우리가 해 뜨고 달 지는 게 그냥 자연 현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그걸 엄정하게 관리하시는 주재자가 계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라고 하면 스스로 움직이는 차라고 하지만 운전자가 있는 것처럼 네네. 이 우주도 이면에서 직접 모든 걸 관할하시는 절대자가 계시다는 것이 우리 우주일련 생장염장 이치를 이렇게 상고할 때 반드시 염두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사는데도 보면 법도를 세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우주에도 그런 법칙, 이치를 주관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도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제 주재자, 통치자 하나님이신 그렇죠. 상제님이신 거죠. 네네. 우주일련, 수호사님 우주일련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가 좀 지구일련을 지금 1년이라는 시간을 반복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지구일련은 초목농사 짓는 주기인데 그것을 확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큰 시간대가 있는데 그것은 우주 1년이라는 12만 9,600년이라는 그 시간 주기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시간의 확대를 좀 해보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큰 변화가 오는 때에 이제 상제님께서 이 지구라는 밭으로 오실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는 거죠, 이치적으로. 그러니까 우주의 자연 변화라고 하는 건 뭐 피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름 내내 절에 가서 가을 오지 않게 해주세요를 빌고 나왔더니 가을이 와 있는 것처럼 네. 자연이 오는 건데 그 과정에서 낙엽 지고 열매 맺듯이 참혹한 어떤 생명의 어떤 그 살상들이 피치 못하게 오는데 그럼 여름가을 바뀌는 이 계절이 왜 중요하냐면 이번 우주 일년을 통해서 여름가을 바뀔 때 그 인간 농사를 주재하시는 절대자께서 신이 인간으로 오시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오셔야만이 그 갈등을 해소하고 상극을 상생으로 돌리고 분열을 통일로 돌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주는 열이다 한다 생각해요. 분열, 통일, 분열, 통일. 우주 자체가 굉장히 열의를 하는데 그거를 최종 열이라는 그 보람을 느끼려면 최종 인간 열매 가을에 추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인간으로 우주의 주제자 상제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야만이 가능하다는 것이 성경과 불경의 그 성자들이 자신의 목숨을 다 바쳐서 증언했던 결론이고 그래서 그 예언가의 그 대부라고 아까 호칭했던 노스트라다무스도 그거를 아주 명쾌하게 표현한 게 있어요. 제가 찾아봤더니 위대하고 영원한 하나님은 변혁을 완수하기 위해 오실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오시는 데 이유는 그 모든 계획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천체는 그 운행을 다시 또 새롭게 시작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언가들이 그렇게 목숨 바쳐서 한평생을 얘기했던 거를 우리는 그냥 앉아서 받아먹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그거에 무지하고 그걸 또 듣고도 무시하는 게 이번 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한계죠. 저는 그러니까 우리들은 세인들이잖아요. 뭐 이렇게 뭐 아무리 뛰어났다고 하더라도 이런 성자들이나 예언가들보다도 이렇게 더 나아지는 않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평생 그 뭐 공부를 했던, 돌을 닦았던, 수행을 했던 이런 사람들이 이러한 변화가 온다라고 하면 귀를 기울여서 한번 알아봐야 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 맞습니다. 뭐 변화가 오는 거에도 이렇게 지금 뭐 지진이 자주 일어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도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근데 하물며 상주님께서 이 땅에 강세하신 거조차도 안 믿으려고 하죠. 근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1년 농사를 지었을 때 농부가 추수하려면 밭으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를 이렇게 뭐 벼를 추수할 때도 논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이치처럼 우주 1년이라는 인간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지구라는 밭에다가 인간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추수할 때는 반드시 그 추수자가 개입을 해야 되는 거는 이치거든요. 앉아서 원격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치를 생각한다면 상帝님께서 하느님께서 미륵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가을 기백기를 맞아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상帝님께서 이 땅에 강세하셨는데요. 상帝님께서는 도전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천하의 지진이 자주 일어나면 일이 다 된 줄 알아라. 도전 7편 17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가을 개벽기를 맞아서 지축이 바로 서는 과정에서 지진이 많이 일어난다는 말씀인데요. 포주님, 그 우주의 계절 변화와 지축 이동에 대해서도 이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단순히 계절이 부드럽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는 우주의 환경이 완성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축이 23.5 길어졌다는 건 사람으로 치면은 등이 굽은 채로 이렇게 꾸부정한 자세로 계속 있는 건데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자세를 똑바로 세운 거거든요. 네.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서 허리부터 세우는데 그런 변화가 여름 가을 바뀔 때 생긴다는 거. 그리고 모든 예언자들이 말했던 게 지축 극이동이 생길 때 공정궤도도 바뀐다. 그래서 여름에 그 지축 경사의 시간대에는 우리 태사부님 말씀대로 계란 같은 형 지구 궤도를 돌다가 이제 가을로 넘어가면 공 같은 형으로 바뀐다는 거죠. 축구공처럼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지축이 있으면서 지도가 바뀌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달력이 바뀌는 거죠. 1년의 날수가 지금 365가 4분의 1 때문에 뭐 4년마다 윤달이 있고 30일, 1일, 30일, 29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1년 360일, 한 달 30일 음력 양력이 딱 하나 돼가지고 한번 달력 딱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서 우리가 머리 쓸 일이 없어지는 아주 이상적인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는 극한극서의 어떤 자연 변화도 없고 기상 이변도 없고 우리가 봄날에 날씨만 좋아도 기분이 좋은데 1년 사계절이 그렇게 사시장춘이 된다고 하는 변화가 온다는 겁니다. 근데 변화 과정은 참혹할지 몰라도 다 끝나고 나면 너무 좋죠. 그러니까 옛날 건물을 무너뜨릴 때는 재개발할 때
무너져야 되고 막 하니까 소란도 나고 미세먼지도 더 날리고 할 테지만 그게 다 정리되고 나면 그야말로 새 건물이 멋지게 들어서게 되는 거니까 그런 거를 어떤 대국적인 차원에서 이해하고 우리가 이 시대를 좀 각성해서 살아가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유고슬라비아 기상학자 밀란코비치도 이렇게 지축 정립에 대한 어떤 과학자 입장에서 말씀했잖아요. 그 지구의 자전축과 공정 궤도에 의해서 지축이 선다. 근데 사실 탁 들으면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 포도님 말씀하신 대로 공전 궤도가 이렇게 정원형으로 되고 계란형에서 정원형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 그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 걸로 보면 과학자들은 이렇게 지구의 자전축과 공전 궤도가 변하지만 그것이 지축이 정립되고 계획이 오는 상황이라는 것을 정녕 모른다는 거죠, 이것을. 그러니까 분석은 하되 해석을 할 수가 없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해답을 못 내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현상에 대한 분석만 있고 그렇죠. 무엇을 위해서 왜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아야 의미를 알아야 우리가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고 적응할 수 있는데 이게 그걸 모르는 어떤 거죠. 현상으로 오는지, 어떤 이 우주의 계절 변화로 오는 현상이라는 걸 모른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뭐 공자께서 이제 근치절신하고 원치저물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까이 있는 것은 내 몸을 통해서 이렇게 취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우주 일년을 안 살아봤기 때문에 잘 모르잖아요. 근데 하루살이처럼요. 근데 뭐 하루살이에는 내일은 없잖아요. 근데 이 지구 일년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 우주 일년을 가늠해 보면 이 지구 일년이라는 건 초목 농사기 때문에 예를 들어 사과나무를 예를 들면 사과가 봄에 이제 줄기가 나오고 이파리가 나오고 가을에 열매를 맺잖아요. 근데 열매를 맺기 전에 꼭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벼농사 보면 매일 추수할 때 되면 쓰러져 있잖아요. 꼭 태풍 오는 게 만나서. 태풍이 오는 것처럼 그렇죠. 그게 자연의 이법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진정한 열매를 이렇게 수확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근데 그 태풍이 왔을 때도 보면 사과나무에 그 강력한 바람이 불어서 사과나무가 다 떨어질 것 같은데 떨어질 놈은 떨어지고 붙어있는 놈은 붙어있더라는 거죠. 네네. 근데 이 거시적인 안목에서 우주 일련을 볼 때도 이 우주의 목적이라는 것은 바로 인간 농사이기 때문에 인간 농사를 통해서 이 75억 지금 뭐 80억 인류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런 성숙된 인간을 이런 추수하는 그 목적이 여기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추수하는 과정에 이제 일어난 일이 이제 추수하는 과정에 추리는 과정이 이제 변혁이라는 큰 이제 과정이라는 그래서 이제 거죠. 상례님께서도 이 가을이 때가 되면 천하의 지진이 자주 일어나면 일이 다 된 줄 알아라. 어떤 그 자연의 변화에서 자연 개벽에서의 어떤 변화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민족과 증산도책 241페이지를 보면 제가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 가을 개벽이 일어나는 이치를 음양오행의 원리로서 이렇게 풀어놓으셨는데요. 쇠가 불에 들어가면 녹아버리듯 가을의 금기운이 여름철 불기운과 만나면 화극금이 되어서 가을 개벽기에는 누구도 절대로 가을을 우주 시간 속으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43페이지 그 하단 쪽에 보면은요. 이런 이치에 따라서 우주의 여름에서 가을로 계절이 바뀔 때는 반드시 중앙의 조화 손길인 토가 개입하여 화생토, 토생금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토가 바로 우주의 주제자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화생토, 토생금 이것이 가을 개벽이 올 때 토자리에 계시는 우주의 조화조 하느님이 인간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대자연의 이치입니다. 라고 이제 한민족과 증산도 책에서 밝혀놓았는데요. 우주의 가을은 만물이 성숙하고 열매 맺는 계절이지 않습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 거쳐야만 하는 필연적인 과정 중에 하나가 지축이 정립하는 것인데요. 그럼 앞으로 열리는 문명은 어떤 문명인지 포도님께서 한 말씀 해주세요. 그래서 루소 몽고메리가 기자 정신 발휘해서 수많은 책을 써놨는데 거기에 이제 묘사되어 있는 걸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구는 진화의 단계에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극이동은 지구 성숙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다. 그래서 지구의 극이동은 자연 섭리로서 지구 자체의 정화를 위해서 필연적이다. 필연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지구의 극이동과 더불어서 지상에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야수성과 탐욕이 말끔히 청소된다. 그래서 인간 본성의 고결함이 드러나서 새로운 차원의 문명으로 번영하게 된다. 그러니까 모든 성자들도 기독교의 지상천국, 불교의 서방정토 용화낙원, 육아의 대동세계 전부 다 이상향의 세계가 온다는 건데 그것은 반드시 극이동이라고 하는 정화, 클리닝, 청소하는 과정을 거쳐야만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언급한 게 극이동 이후에는 신시대가 열려가지고 초기 태고의 황금 문명, 아틀란티스 문명 시대를 얘기하거든요. 그 시대의 일에 최상의 기쁨과 행복의 시대가 된다. 새로운 인류는 평화를 추구하고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매진하는, 지금은 물질적인 육적인 어떤 성장 그런 거에 꽂혀 있는데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매진하고 오래전부터 예언되었던 지상 낙원이 실제로 이루어진다. 우리가 뭐 이거 진짜예요 그럼 리얼이냐고 하는데 그게 현실에서 진짜 리얼하게 펼쳐진다는 거죠. 역사에서 보면 역사 과정에 거슬러 올라가면 황국 시대, 황금 시절, 뭐 장수 문화 시대, 배달 시대, 장수 시대 이랬잖아요. 무병 장수 시대 그런 시대로 다시 환원이 되는 이제 때인 것 같습니다. 그게 우주 입법으로도 10천, 네. 천국의 시대가 바로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이 지상에서. 지구에서 이렇게 건설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제님의 이 도전 말씀에도 보면 이제 지축이 정립이 되고 가을 세상에 대한 상제님 말씀이 나오는데요. 도전 2편 18장을 보시면은요. 내가 이제 후천을 개벽하고 상생의 운을 열어 선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리라. 만국이 상생하고 남녀가 상생하며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화합하고 분수에 따라 자기의 도리에 충실하여 모든 덕이 그 눈으로 돌아가리니 대인대의 세상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후천에 관한 상제님 말씀 또 있죠. 7편 5장에도 있는데요. 후천에는 하늘이 나직하여 오르내림을 뜻대로 하고 지혜가 열려 과거, 현재, 미래와 시방세계의 모든 일에 통달하며 수화풍 삼재가 없어지고 상서가 무르노가 청화 명료한 낙원의 신세계가 되리라. 정말 꿈의 세계, 포정님 말씀하신 그런 대동세계, 용화낙원, 뭐 유토피아 같은 세상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지축이 서서 공정궤도가 정원으로 도니까 환경도 완성되고 그 안에 인간의 마음도 성숙되고 해서 서로 우리 볼 때 짜증이 안 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지축이 기울어져 있다는 것이 사람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은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100을 얘기해도 100이 전달이 안 되잖아요. 사람 마음이 다 삐딱한데 이게 똑바로 쓰면 얼마나 이상적이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 선천이라고 하는 세상 속의 지축경사로 인해서 누가 피해를 받냐? 양기운하고 음기운의 불균형 때문에 양이 삼양, 음이 이음이라고 해서 양한테 한 표를 더 주는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게 고스란히 문명에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부 다 남존여비, 어금존양이니까 여자분은 더 분노하는 사태죠. 그래서 여자들은 상진이 말씀에서도 완롱거리, 놀이개, 사역거리, 심부름꾼으로만 여자는 그러면 안 돼, 암탉은 울면 안 돼, 뭐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래서 지금 세상에서 다시 미투 운동이라고 해서 억눌렸던 여자들이 폭로를 하게 되는 것도 이 세상이 지축이 있기 이전에 문명권 차원에서 남녀가 동등한 정음정양으로 가기 위한 흐름이라는 거를 우리들은 이제 좀 더 우주론적 차원에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과학자들이 뭐 지축이 이렇게 쓰고 뭐 철학자들도 지축이 정립이 돼가지고 뭐 후천 성경이 된다는 것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상제님 천지공사, 상제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그 천지공사 프로그램대로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아까 이명포정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전성구에 보시면 4편 152장입니다. 공부하는 자들이 방위가 바뀐다고 이르나니 내가 천지를 돌려놓았음을 세상이 어찌알려. 그러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지축이 정립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상제님의 천지공사 이념대로 방위가 바뀌고 지축이 정립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또 2편 16장을 보시면은요. 이제 온 천하가 큰 병이 들었나니 내가 3계 대권을 주재하여 조화로서 천지를 개혁하고 불로장생의 성경을 건설하려 하노라. 나는 옥황상제니라. 바로 이 가을 세상이라는 것은 이 불로장생, 늙지 않고 장생하는, 오래 사는 그런 세상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성경을 건설하려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가드이자 또 불교에서 말하는 미륵부처님이신 그 상제님, 우주의 주제자, 그분을 옥황상제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상제님께서 자신의 그 아이덴티, 정체성을 바로 옥황상제라고 이렇게 정명을 이렇게 해놓으신 겁니다. 수호사님 말씀 들으니까 얼마 전 스티븐 호킹이 이제 사망했잖아요. 얼마나 이 우주를 밝히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까, 그분이.
상디님이 이 한 말씀, 공부하는 자들이 방위가 바뀐다고 일어나니 내가 천지를 돌려놓았음을 세상이 어찌할리요. 이 한 말씀만 알았다면 스티븐 호킹은 어떤 말을 했을까 좀 궁금해지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진짜 내가 건설한다고 했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하느님 그러는데 하시는 님인 거죠. 그렇죠. 네, 직접 네네. 개입하셔서 doing갓이라는 거죠. 일일이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주권 사역하시는 그거에 대한 각성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 인간 역사에 개입하신다는 거. 그렇죠. 그걸 새삼스럽게 깨닫게 그래서 되네요. 이런 것을 상리님께서 이제 이런 무국대도 내가 누군지만 알아도 반도통은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 그 경계라는 게 뭐 배치장 한 장의 차이일지는 모르지만 이걸 알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엄청나다라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벌써부터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느님이 아니면 원래 하느님을 이게 호칭했던 문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워낙 외래 종교가 들어와서 묻혀서 그렇지 원래 하느님 문화가 있었거든요. 지금 이 여름 가을 바뀌는 자연 현상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이 이때는 상대님 인간은 오신다는 거고 그분은 그냥 놀러 오신 게 아니라 그렇죠. 그분이 개입해서 내가 건설하느라 직접 개입해서 뭔가를 하셔야만이 좋은 세상이 온다는 거에 대한 게 강조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자연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오케스트라가 지휘자에 따라서 다 일사불란하게 아주 명곡을 연주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조화와 화합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존재, 인간으로 오시는 그 옥황상제의 존재를 아는 게 정말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지식이다라고 할 정도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름에서 가을, 화에서 금으로 가는 이 화극금의 시대에서는 토가 개입을 해야 된다. 바로 그렇죠. 그 토가 하나님이다. 자리다. 그 그렇죠. 내용이 생각이 그렇습니다. 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음양오의 이치만 봐도 하나님이 미륵 부처님이 상디님이 인간 세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가 음양오의 이치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지진, 상례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지진이 일어나면 때가 다 이르렀느니라고 하신 말씀처럼 그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바로 이게 하나님의 그 존재, 상계님께서 이렇게 인간으로 오셔서 이렇게 짜놓으신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지금까지 포항 지진으로 시작해서 우주 가을철 소식까지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천지 대세에 많은 걸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을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마무리 지으면서 이 도전의 그 상님 말씀을 좀 살펴보면은요. 지천하지 세자는 유천하지 생기하고 암천하지 세자는 유천하지 사기니라. 천하대세를 아는 자에게는 천하의 살 기운이 붙어 있고 천하대세에 얻은 자에게는 천하의 죽을 기운밖에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의 장차 이 천하의 대세 그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때만이 생기, 살 기운이 붙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자연의 변화 속에서 유비무한의 어떤 정신으로 이 천지 변화의 이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공부를 하고 왜 이런 이치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그 이치적으로 다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바로 이 문제는 생과 사의 이 어떤 나눠지는 이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유비무한의 정신 또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이 천하의 대세를 아는 자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도전 말씀 연결해 보면 앞서 천지는 말이 없으되 오직 내성과 지진으로 표징하리라 이 말씀도 굉장히 우리한테 경고를 주는 말씀이잖아요. 천지는 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재해로서 보여주는데 어찌 너희들은 이렇게 먹고 사는 데만 급급하느냐. 물론 중요하죠. 그 부분도. 그렇지만 큰 틀에서 대세를 봐야 한다는 이런 경고의 말씀, 어떤 그런 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는 때이고 지축이 쓰는 때이고 그래서 지진도 빈번하다는 얘기죠. 근데 그 모든 거의 결론은 뭐냐? 이제 진단은 이제 계절 바뀜이라고 확인이 됐는데 솔루션은 처방은 하나님이 오셔서 모든 걸 다 짜놓으셨으니까 그분의 그 메시지, 그렇죠. 그분의 행적에 귀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토생금으로 구원의 다리가 이미 놓아져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의 주님의 어떤 목소리, 미륵부처의 목소리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한다. 그게 노스다무스도 이 모든 변화는 하나님의 의지로 완수된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그 당신님의 의지를 우리가 알고 우리의 삶의 채널을 거기에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게 우리가 살고 잘 되고 행복한 그런 비결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 또 참진리를 이렇게 만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이런 기회에 또 우리가 들여다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에게 신의 찬란한 날이 가까워 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 현상을 알게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에드가 케이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윤영희 소호사님, 함희석 포도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